다산은 장기가 다 포항 밑이잖아요. 거기로 유배를 원래 갔어요. 그런데 거기서 그때 뭐가 터지냐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는 게 터지잖아요. 그 황사영이가 누구냐면은 그 정약용의 제일 큰형 정약현인가 정약현의 사위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와장창 서리를 맞는 거죠. 그래서 정약용이는 거기서 끝날 건데 다시 불려가지고 이 강진으로 오게 되죠. 강진으로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원래는 강진저 시내 조그만 지금 오두막다리 지금 복원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. 가서 보시면은. 근데 이거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선비가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는 뭐 동네에 좀 말벗 할 놈 없나?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만덕사지? 그 당시 만덕사의 해장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학경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소문을 들어요. 그래서 내가 왔는데 스님이 날 보러 내려오지도 않나? 다산이 어느 날 그럴 거 없지. 내가 만덕사 여기 와서 내가 죄수로 왔는데 그래도 만덕사로 올라가서 해장 스님을 뵙지. 그러고서 올라가요. 이 만덕사를. 저기 아시잖아요, 만덕사. 백년암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이 암선사 해장 스님은 상당히 좀 특이한 인물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격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. 격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사도 걸치고 살지도 않고 뭐 하고 술도 있으면 그냥 먹고 이런데 굉장히 그 만덕사 주변에도 지금 가면 차나무가 있지만 차도가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암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암이 아니었고 뭐 연판가 그런 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분이 이제 올라가서 저기라니까는 문을 열어 보니까는 뭐 어지럽게 방이 그냥 스님 같지도 않게 막 어지럽고 술병도 있고 뭐 해서 제가 잘못 왔습니다. 그러고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수로 왔잖아요. 그러니까는 함부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다시 내려와요. 이렇게 내려오니까는 그때 이 해장 선사가 정신이 번쩍 난 거지. 사실은 저 해장보다 그 다산이 딱 10살 위에요. 그 나이도 상당히 위죠. 그러니까 그 내려오니까 막 내려와서 아이고 우리 다산 선생 아니십니까?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. 꼭 가르침을 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다시 끌고 자기 방으로 가요. 그래가지고 앉아서 상견례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게 뭐가 좀 궁금한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밤을 새요. 근데 그냥 이 해장 선사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눈물을 줄줄 흘려. 내가 스님으로 산다고 그래도 이 높은 경지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우리 다산 선생을 만나고 보니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이건 너무 초라한 거구나. 도저히 저런 경지를 내가 획득할 수가 없다. 그러면서 그때 주역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건괴 초륙이라고 건괴의 그 효사를 가지고 서로, 그러니까 벌써 이 암이라는 분도 굉장한 경지에 올라갔거든요. 이 주역에 대해서. 근데 주역에 대해서 다산하고 얘기하면은 다 꿀려요. 나도 다산하고는 지금 내가 딴 거는 내가 맞대결 할 수 있는데 다산의 역학에는 내가 아직 못 미쳐요. 그 사람의 주역 사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봤는데 대단합니다. 그 주역 사전이라는 걸 내가 고려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강의 듣던 학생이 그걸
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 주역 사전을 보면 방대합니다. 근데 대단한 그게 다산초당에서 쓴 거거든요. 근데 그 주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해암이 정말 초라해진 거죠. 그래가지고 거기서 곤괴 초륙을 논의하다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엎으러져서 다산한테 절을 합니다. 절을 하고서 거기서 자기 스승으로 깍듯이 모시는 거예요. 모시는 건데 뭐냐면은 그 뒤로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산도 원래 술을 좋아했어요. 술을 좋아했는데 뭐냐면은 사귈수록 뭐냐면 다산은 그 전에 차라는 걸 이 사람은 몰랐고 서울서 차라는 걸 몰랐는데 사귈수록 다산은 암한테서 뭐냐면은 해장선사한테서 차 문화를 익히게 되면서 차를 자꾸만 마시게 되는데 이 암은 너무 이 위대한 이 다산을 만나면서 비관이 되면서 술을 고래처럼 퍼져서 이 술은 다산의 술 버릇은 암한테 가고 암의 차 버릇은 다산으로 가요. 그래가지고 뭐냐면 해장은 불행하게도 4년 후에 불과 40세로 세상을 뜨십니다. 그러고 나서 그 다산은 거기서 이분은 곧 그렇게 해서 세상을 뜨는데 이 다산은 그 암한테서 차를 배운 덕분에 31년을 더 살아요. 31년을 더 살아요. 이게 재미난 얘기들이라고. 그래서 그 모시면서 암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암이라는 것도 애기 아자거든. 이 애기 아자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뭐 연파라고 그랬었는데 호가 연파라고 그랬었는데 이 연꽃 연자에다가 언덕파자라서 연파라고 그랬었는데 노자에 보면은 전기치유 유영하호 이런 말이 있거든. 그러니까 위영하호인가 그 뭐냐면 전기치유 길을 옹고르시 길을 이렇게 집중해서 부드러움을 부드러운 경지에 몸이 아주 부드러운 경지에 이르게 돼서 깐난 애기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? 내가 그런 노자의 그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. 그래서 노자 사상에서는 뭐냐면 항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위대하고 어른보다는 어린애의 그 연약하고 부드러움이 노자 철학의 경지거든요. 그래서 그 노자의 구문에서 당신을 애기 아짜 노자가 말하는 당신은 정말 어린애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암이라고 호를 지어줬어요. 그래서 해장선사는 돌아가실 때도 자기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보면 암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암선사가 이렇게 관계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고 그 사이에 암과 다산이 그 교류하는 사이에 암 밑에 있던 초이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초이가 다산을 만나게 되죠. 그러니까는 이 암은 그러고서 세상을 뜨지만 초이는 어린 젊은 승려니까 한 세대가 다르니까 다산을 모시면서 엄청난 학술 세계를 배워요. 그건 이 초이가 다산을 만난 건 정말 위대한 행운이라고 봐야죠. 다산을 모시면서 엄청난 학술 세계를 배워요. 그건 이 초이가 다산을 만난 건 정말 위대한 행운이라고 봐야죠. 그래서 다산이 뭐냐면은
다산이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형제들을 소개해줘요. 너 서울 가면은 이런 우리 애들 만나봐라. 그래가지고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면서 그들하고 놀 때에 그때에 이미 이 추사 김정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는 나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다산의 소개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.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인연으로 해서 다산이 결국은 그 초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초이도 당대에 뭐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초이의 경지는 날로 높아지고,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39살 때 여기다가 일지암이라는 걸 짓는 거예요. 그 일지암이라는 것도 한일자에다가 가지지자예요. 가지자. 이게 뭐냐면 당나라 때 선성 유명한 사람인데 한산집이라는 게 있어요. 한산 스님인데 이 당나라 때 스님이 뭐냐면은 그 새 무슨 새는 그냥 한 가지에 그 나무 가지 한 가지에만 올라가서 살아도 편안하게 산다. 가지 한 가지에 그렇잖아. 새라는 게 한 가지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. 그래서 일지암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에 얹혀서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지암을 보면 일체의 허세가 없고 아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심리적 경지를 거기다가 구현한 겁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초이선사가 일지암을 소위 말해서 짓고 그 암자에서 살게 되는데, 자, 그 뒤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냐? 추사 아버지가, 이 추사는 어디 사람이죠? 예산 사람이에요. 나는 천안에서 태어났는데 천안에서 이 예산으로 뻗치는 이 지금 옛날 장항성 기운이라는 게 충청도 사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갈이 없는 충청도 양반 그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사실 충청도 이 맥이 말이죠. 우리나라에 대가 센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. 김좌진 예산이죠. 김좌진이나 또 윤봉길이라든가 김옥균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 우리나라에서 말해 이제 이 추사 김정희는 말할 거 없고 이 대센 사람들 아주 이렇게 강직하고 대센 사람들이 그 충남 거기에 많아요. 거기에. 근데 이 추사가 대표적인 사람이죠. 근데 추사는 이 사람은 노론이에요. 노론 계열이고 이게 경주 김씨거든요. 우리 광산 김씨하고는 좀 다르지. 근데 이 추사라는 분은 그 아버지가 뭐 호조판서, 예조판서 뭐 다 지내고 대사원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 김노경이라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벼슬하고 하여튼 그 집안이 영의정 집안이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에 가면은 그 추사가 태어난 그 환경을 보면 대단하죠. 대단한 집인데 그 추사가 뭐냐면 김노경 그 당시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불행하게 뭐냐면 정조 때만 해도 이 당쟁이라는 거 탕평잭쓰고 그러지만 당쟁이라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요. 나쁜 게 아니고 서로 이놈 치고 저러 치고 그래서 뭐 서로 이러다가 순조에 들어오면서 뭐냐면 이게 세도 정치로 가잖아요. 그럼 안동김씨 하나가 잡으면은 그때 그냥 일색으로 가는 거예요. 당쟁이라는 건 우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모함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벼슬아치들 사이에서 얘기고 민중들에게는 그렇게 피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순조 때 오면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게 돼가지고 순조 때부터는 세도 정치로 일관되니까 모든 지성인들이 이 대쪽 같은 사람들이 다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윤상도의 옥사라는 유명한 저기가 있었는데 그 윤상도가 뭐 누구를 갖다가 이놈의 참 극영무도한 놈이라고 이걸 썼는데
그 윤상도는 나중에 또 네가 누구를 모함을 했다. 그래가지고 임금이 국문을 해가지고 죽어요.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과정에서 뭐냐면 윤상도의 그 상소문을 김노경이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다.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추자도로, 그러니까 저 고금도로 유배를 갔는데, 그 뒤로 한참 지나가지고 10년 있다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놈이 뭐냐면 그때 그 상소문을 초안을 김정희가 잡았다고 위증을 한 거예요. 이거 김노경의 그 윤상도 옥사라는 거, 그거를 그때 그 상소문을 이 사람이 썼다. 추사가 난 금시초문 내가 그런 흉악한 그런 상소문을 내가 지가 쓰면 썼지 왜 윤상도가 썼으면 썼지, 내가 그걸 썼다는 게 말이 돼요. 그런데 윤상도는 죽었지. 그거를 또 뭐냐면은 그 말을 발설한 놈도 또 국문을 당하다 또 죽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추사가 당하게 생긴 거지. 그래서 추사가 생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, 그냥. 그래가지고 추사가 뭐냐면은 다시 이걸 해가지고 여기로 제주도로 대정이지 저 제주도 대정으로 위리안치를 당하거든요. 위리안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귀양 간다 그러잖아요. 귀양 간다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 제일 단순한 거는 뭐냐면 고향에 내려가 있어라. 그래서 서울을 떠나 교양에 내려가 있어라 하고 그 아주 마일드한 것부터 시작되는데, 그게 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. 자기 고향으로 못 가게 하는, 타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있고, 가서 사는 방식도 규정을 해요. 어느 정도는 심리 정도는 왕래할 수 있다든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, 위리안치라는 건 극악형이에요. 극악형이라는 건 이 가시나무 이걸 둘레를 쳐놓고 그 밖은 한 치도 못 나가요. 그러니까 위리안치를 제주도에서 당한다는 건 최악이지. 최악이야. 서울 저 부자가 저 예산에 가면 여러분들 추사의 그 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?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제주도에 가서 하급관리 집 하나 한 구택이 빌려가지고 위리안치를 당하니까 아무도 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, 제주도에 가서 하급관리 집 하나 한 구택이 빌려가지고 위리안치를 당하니까 아무도 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, 거기서 자그만치 그 아무 죄도 없이 거기서 9년을 살아요. 9년을.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. 그때 뭐냐면은 여기서 어딘가 이 초이 스님을 여기 만나게 되는 거예요. 그때 이제 가는 길에는 만날 수 있었던 모양이죠. 그래가지고 봤다가 여기 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. 여기 와가지고 저 보고서 저기 그 대웅보전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는 그 원교 이광사의 글씨가 쓰여지니까 왜 저 초이 보고, 그때는 벌써 친구였어요. 둘이가. 추사하고 초이는 나이가 같아요. 동갑이라고. 나이가 같으니까 야, 저거 원교 글씨를 왜 저기다가 내가 써놨냐? 그래가지고 그거 띄어라. 내가 하나 써줄 테니까.
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난 추사가 그렇게 몰상식한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흔히 속말에 그러지. 그래가지고 자기가 9년 후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보고 아, 내가 잘못했다. 다시 원교권을 걸어라. 그랬다는 건데,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추사가 그래도 제주도에 가서 9년 살면서 사람이 좀 됐다 그거야. 내가 보기에는 경지가 깊어졌다. 이 말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젊었을 때 이 추사라는 사람은 나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. 왜냐면은 당대에 나는 말해 당대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,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러고 살 게 뭐냐? 이 세계의 모든 내가 이 국학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. 철학을 한다 그러면 너 성경 철학을 해가지고 어디 종로가 나가서 관을 차리려고 그러냐? 아버지부터 뭐 때문에 너 철학을 하냐? 의학을 하든지 뭐 공학을 하든지 그런 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철학을 하겠다. 동양 철학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. 동양 철학 하려니까 더군다나 더 너 자식아 점쟁이가 되려고 그러냐? 그래가지고 저기는 그래서 하도 내가 동양 철학한다 한문한다는 거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분이 안 풀려서 뭐냐면은 이 세계의 가장 좋은 대학은 내가 다 다니겠다. 그 권위를 가지고 와야지만 이놈들이 꼼짝 못하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한 거 싶대 내가. 이게 내가 이거 공부하고 싶은 건 한학인데 한학을 공부하면 구닥다리로 보니까 내가 내가 이 구닥다리 취급받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이 전 세계 선두에 서는 동양 철학자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하려니까 동경대학, 대만대학, 하버드 대학을 그 당시 말이 그렇지 그 댕긴다는 그 입학 허가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.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.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는 추사가 나보다 한 경지가 낮은 게 있어. 뭐냐면은 나는 말이죠. 미국에서 하버드를 다 하고 다 오면서 뭐냐면 내가 얘기한 게 다시는 뭐냐면 내 후배들이 하버드를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학문을 내가 만들겠다.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하버드를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외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내가 외국 냄새가 납니까? 내가 안 난다고. 한복 입고 다니지 뭐하고 다니지 전부 고전만 저기 하지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은 하버드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이 추사는 말이죠. 당대에 뭐냐면 자기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서 그 북경회를 가요. 20대에 이미 가가지고 당대의 완원이니 지금 완당이라는 호도 이 완당이라는 것도 완원이라고 당시 청나라 때 가장 십상경 주소를 낸 그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지어준 거거든요. 자기 이름이 완신데 그 완당이라고 지어준 거예요. 그리고 옹방강이라고 그 당시만 북경에 엄청난 저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중국 역대의 최고의 수장가예요. 이 서화, 이 명품들. 그러니까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추사가 24살 때인가 5살 때 이때에 옹방강이 83세인가 88세? 80 몇 살이었는데 이 노인이 추사를 보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. 이 조선에서 온 유자가 글을 써서 필담을 하는데 그 유식하게 추사가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지식이 상당히 현시욕이 있어요. 그래서 추사 편지를 봐도 해석하기가 더럽게 어려워. 괴상한 글씨만을 골랐어 이 사람이. 그래서 내가 추사 보고 넌 정말 너무 현학적이라네 그러는데 이 추사라는 사람은 성격이 뭐냐면 무슨냐면 아주 지독한 엘리트주의자예요.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
하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, 여러분들 쉽게 내가 나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하면 이런 말 쉽게 안 나온다고. 나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. 추사가 어떤 사람인지.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주의자고, 그러니까 뭐냐면 북경에 가서 엄청난 그 옥방강의 집에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뭐 왕이지의 무슨 저기고 뭐 누구의 뭐 그림이고 이거 진품을 다 본 거예요. 이거 한국의 예를 들어 원교 이광사를 우습게 보는 것도 내가 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, 원교 이광사를 까는 게 네가 인마 진품 하나라도 봤냐? 물론 할 말은 없지. 그러나 그거 가지고 원교를 깔 건 아니라는 얘기야. 에? 그렇잖아요. 원교를 그렇다고 깔 건 아니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이 추사는 굉장히 뭐냐면은 이 한학, 소위 말해 자기는 중국의 그 당시 청나라 때의 고증 석학들이 뭐냐면 이 주작을 초월해서 뭐냐면 한나라 때의 그 고증학, 이 한나라의 원래 비석의 북첩, 남첩 북비라고 하는 이 북쪽의 그 비문들의 원래 그 글씨들의 그 강인한 한나라의 그 체를 자기가 직접 계승한다 그런 거거든요. 이 추사체라는 게. 그리고 저 한나라 밑에 뭐 수당, 이 송나라 때 이 송명, 이건 나는 상대도 안 한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. 이 추사는 나는 중국에도 고래의 아주 진짜 혼모노만 나는 상대를 한다, 이런 식의 이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데, 이 추사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. 나는 추사.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 가서 그 봉은사의 그 판전이라고 쓴 글씨가 있어요. 이게 추사가 과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시묘를 하다가 죽기 사흘 전에 쓴 겁니다. 그런데 그 글씨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. 그 힘이 사흘 전에, 죽기 사흘 전에 그 노인이 쓴 건데, 그 판전 글씨를 보면 야, 이 사람이 조금 자기 엘리트주의를 버렸구나 하는, 난 그걸 냄새가 나요. 근데 그 계기가, 이 사람이 이러고 여기 와가지고 추사가 그 위리안치를 당하잖아요. 대정연에 가서. 근데 그 9년의 세월을 어떻게 견뎠겠어요?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던 부인도 죽습니다. 부인도 죽고, 그 9년 동안의 고초랑은 말할 수가 없는데, 그 고초를 견뎌낸 게 초이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. 초이와의 우정이에요. 이 초이한테 이 추사가 쓴 편지가 70여 통이나 남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다 해독이 될 수 있는데, 그걸 보면은 연구자들이 너무 오독이 심해요. 아직도 추사 문장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난 진짜 눈물이 나오죠. 근데 뭐냐면 추사는 초이와 그 당시 뭐냐면 동갑이잖아요. 그리고 그 젊었을 때부터 만났고, 어떻게 해서 또 추사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제주도로 위리안치를 당하는 불행한 처지에 있고, 이 사람은 일지하면서 아주 신선처럼 살고 있고,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추사가 우선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. 나하고 비슷하다니까.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, 내가.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뭐냐면 내가 57kg였는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몸무게를 지금까지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, 내가. 57kg 내가.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래. 그런데 추사가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데 초이가 여기서 차를 보내줬어요. 그러니까 초이가 덕근 차를 먹기만 하면 소화가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, 야, 소화제 좀 보내라, 소화제 좀 보내라. 나 이거 저 감옥살이하고 여기 위리안치 당해가지고 이 격절해서 내가 온갖 고초를 거두면서 소화까지 안 되는데, 야, 소화제 좀 보내라. 그거 근데 그거 거기서 말이지, 여기서 이렇게 보낸다는 게 모처럼 또 보내면은 이 풍랑도만 나고, 이 인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, 그 당시. 그러고 나서 또 맨날 쓰는 거 보면, 일지 당신은 뭐
뭐 수미산에 올라 혼자 앉아가지고 너 부처님 무슨 뭐 성문이 아니면 뵙지도 못하냐? 야, 좀 와라. 와, 나 좀 보자. 네가 보고 싶어 죽겠다. 완전히 두 사람이 말이죠. 이 우리가 말하는 속세의 연인 관계는 저리 가랍니다. 완전히 두 사람이 말이죠. 이 우리가 말하는 속세의 연인 관계는 저리 가랍니다. 진짜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. 인간의 진짜 사랑은 남자 대 남자의 사랑입니다. 이게 여자 남자 관계는 그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나 남자와 남자의 깊은 우정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근데 이 세상에서 초이와 주사 간의 그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눈물이 나옵니다. 눈물이 나오고 매사마다 그래가지고 그 9년 동안에 단 한 번 초이가 갔습니다. 가가지고 이 사람은 뭐 세속을 떠난 사람이니까 스님이니까 위리안치가 됐다 해도 거기서 6개월을 같이 살아요. 6개월을 같이 살아줘요. 그만큼 그 의리 정분이 깊었다고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사는 9년의 그 위리안치를 끝내고 또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북청으로 또 1년 귀향을 갔다가 또 돌아와서 죽어요. 그래서 죽고 나온 다음에 초이선사가 그 돌아가신 영전에 가서 마지막 제문을 씁니다. 초이가 추사의 제문을 쓰고 본인은 일잠에 돌아와서 10년을 더 살다가 조용히 면복하고 돌아가십니다. 그 완전히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. 나를 서쪽으로 앉혀라. 면복하고 앉아서 좌탈하십니다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역사라는 거, 우리 조선의 역사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미담이라는 끝도 없어요. 끝도 없고 이 미담이 전부 뭐냐면 어느 학문적인 다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러한 인물군이 이 전라도에 귀향을 해서 왔던 뭐 했던 꽉 들어차 있었다는 거지. 이 전라도가 그렇게 간단한 전라도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학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다경을 쓰게 된 것도 아까 말한 그 홍석주의 동생이가 홍현주가 좀 써달라고 그래서 쓴 거예요. 다경이라는 것도 이 당대 지성인들하고 다 교류를 하다가 쓰게 된 것이고 하여튼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화가 흥성을 하려면은 돌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1000명은 깔려야 된다는 거지. 그래야 우리가 영종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어저께도 순천대학교에서 이 교사들 1000명을 여기 오는 길에 어저께 순천에 들려서 교사들 1000명을 놓고 내가 강연을 했는데
문제는 우리가 이 전라도, 나도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. 이거는 전라도가 이길라 크게 말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재를 전라도에서 배출해야 됩니다. 인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, 이 전라도라는 데가 그래도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사적인 맥락은 이 전라도에 있는 거예요. 광주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모든 민주 국가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천안문 사태를 거쳤어도 민주를 못 따내고 기껏해야 개혁개방, 돈 버는 거밖에 개혁개방까지 못 따냈잖아요. 근데 우리는 민주를 따냈잖아요. 80년대 그 치열한 항쟁을 통해서. 근데 그 민주를 따낸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. 이 전라도란 말이에요. 전라도. 그러니까 이 전라도는 어디까지나 학문과 예술과 정치적 정의감이 모든 원천이 이 전라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. 이 두륜산이 거저 있는 게 아니라고. 저 두륜산이 그 대기운을 모아서 이러한 위기, 세계적인 위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제는 흥기할 때가 된 거예요. 그야말로 우리 자주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야말로 뭐냐면 초이선사가 일지암에서 그야말로 그 대석학들을 다 정신적으로 지도를 했듯이 오늘날 우리 민족은 이 전 세계의 새로운 민주적 기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여를 해 주십사. 이것을 내가 여기 오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